지금 두바이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뉴스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의 진짜 이유를 200년 역사 흐름으로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닫혔습니다. 한국인 2,000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생활비와 자산에 영향이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카타르에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쿠웨이트에도 바레인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왜 이라는 그 나라들은 놔두고 유독 두바이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뉴스에서 절대 다루지 않는 2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이 중동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국 CIA가 이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 세 가지를 알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 편의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사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자산과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확실한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란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 반격의 화살이 놀랍게도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즉 두바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 국제선 여객수 기준으로 최상위권에 드는 그 두바이 공항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외벽에도 불이 났습니다. 팜 주메이라 인공섬에서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도심 금융지구 인근에도 드론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이 영향을 직접 받았습니다. 두바이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2,000여 명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아직 귀국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가 얼마나 중요한 허브인지 공항 하나가 닫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는 카타르에도 있습니다. 쿠웨이트에도 바레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은 두바이에 집중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아니 2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해 주변국을 공격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 중 하나입니다. 만약 미군 기지가 목적이라면 카타르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두바이를 공격하는 더 깊은 이유를 분석합니다. 두바이는 석유가 없습니다. 두바이의 경제는 오직 한 가지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돈을 맡겨도 된다. 여기서 사업을 해도 된다. 이 이미지 하나로 세계의 돈과 사람을 끌어모은 곳이 두바이입니다.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두바이의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이란이 노리는 것은 두바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그 신뢰라는 유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석유가 있는 아부다비, 카타르, 쿠웨이트는 때려도 이내 복구됩니다. 자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바이는 다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과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이란의 정확한 타격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두바이를 그렇게 미워하게 됐을까요? 여기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국이 만들어낸 중동 지도. 페르시아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북쪽에는 이란이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쭉 늘어선 조그만 나라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걸프 국가들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작을까요?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에서 흡수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영국이 있습니다. 1820년대로 가봅시다. 당시 영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인도였습니다. 영국에서 인도까지 배로 가려면 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바로 페르시아만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지역의 조그만 부족 왕국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의 카타르, 바레인,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왕국들이요. 영국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겠다. 대신 우리 배가 들어오면 기착지 역할만 해달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조그만 왕국들 입장에서는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뒤에 있어주니
옆에 있는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보호령입니다. 이렇게 100년 넘게 영국의 그늘 아래서 이 작은 왕국들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1968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 1971년까지 이 지역에서 군대를 뺀다. 갑자기 뒷배가 사라진 겁니다. 조그만 나라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란이라는 큰 나라가 바로 건너편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옆에 있는데 영국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힘을 합쳐 연방을 만들자. 처음에는 카타르, 바레인, 두바이, 아부다비를 포함한 9개 토우국이 다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먼저 빠졌습니다. 마침 카타르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생기는데 왜 우리가 아부다비 밑으로 들어가야 하냐는 겁니다. 바레인도 빠졌습니다. 바레인은 부산보다 조금 큰 섬나라입니다. 연방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너무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7개 토우국이 모여 1971년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 연방 UAE가 탄생했습니다. 이 연방에서 아부다비가 대통령을 맡고 두바이가 부통령 겸 총리를 맡는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긴 역사 서방에 당하고 또 당하다. 자, 이제 이란 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란은 3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이란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개입에 시달려왔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기 위해 앵글로-이란 석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영국 석유 회사 BP의 전신입니다. 이 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뽑아가면서 이란에 돌아오는 몫은 아주 적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자기 땅의 석유를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953년 쿠데타 이란 현대사의 원점. 1951년 이란에서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선거로 선출된 총리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이란 땅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다. 그래서 석유를 국유화했습니다. 영국 석유회사의 이란 내 자산을 이란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격분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했습니다. 이란 유조선이 지나가면 영국 해군이 막아섰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사실상 완전히 막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영국과 미국은 기회를 봤습니다. 1953년 8월 미국 CIA와 영국 MI6가 공모하여 이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암호명은 아약스 작전이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원하는 팔레비 왕조가 복원됐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미국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2000년에 당시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쿠데타에 개입한 것을 후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란과 서방 사이에 남긴 상처. 이것이 오늘 두바이 공습과 연결되는 첫 번째 역사적 뿌리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란의 폭발. 팔레비 왕조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과도 외교 관계를 맺은 중동에서 드문 친서방 국가였습니다. 팔레비 왕은 서구식 근대화도 추진했습니다. 여성 참정권도 부여하고 토지 개혁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개혁적인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밀경찰 사바크를 이용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석유 수익은 상류층과 외국 기업에 집중됐고 일반 국민들의 빈부 격차는 심해졌습니다. 결국 1979년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팔레비 왕은 나라를 탈출해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때 호메이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항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원수다. 이 두 마디에 지금 중동 분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혁명 직후 이란 강경파 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인질로 잡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교 상태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더 깊어진 분노. 1980년 이란에 또 하나의 비극이 닥쳤습니다. 이웃나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명분은 국경 분쟁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이란 혁명이 이라크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은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미국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편을 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는데도 서방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으로 이란에서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 전쟁은 서방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라크를 이용했다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비밀리에 이란에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것이 이란 콘트라 스캔들입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은 중동의 두 나라를 싸우게 해놓고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이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다시 걸프 국가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두바이의 선택. 아부다비는 석유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석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것도 지금은 거의 다 고갈됐습니다. 두바이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석유 없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지도를 보면 두바이에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위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간, 물류와 항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바이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항구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웠습니다.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에는 세금을 없앴습니다. 자금 출처도 묻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두바이는 안전하다는 이미지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믿을 수 있다. 이 이미지를 30년 넘게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두바이가 됐습니다. 세계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요. 카타르의 생존 전략. 카타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카타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도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선택한 것이 스포츠와 미디어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죠? 알자지라 방송의 본사가 카타르에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중계를 담당하는 비인 스포츠의 본사도 카타르에 있습니다. 카타르는 스포츠와 언론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017년의 일입니다. 왜였을까요? 카타르가 먹고 살기 위해 이란과 교역을 계속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적인데 카타르가 이란과 손잡는다고 분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와 국교를 끊었습니다. 카타르가 반도 국가라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통해 식료품이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카타르 마트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때 식량을 지원해준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 일로 카타르와 이란은 더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화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들은 중동의 복잡한 구도를 잘 보여줍니다. 바레인의 생존 전략. 바레인은 또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레인은 부산보다 조금 큰 섬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레인은 이슬람 국가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음주도 됩니다. 유흥도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주말에 차를 몰고 바레인에 와서 술 마시고 영화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작은 나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바이처럼 한 가지에만 집중된 구조는 아닙니까? 그것이 흔들렸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경제 구조를 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두바이의 묘한 관계. 실은 이란과 두바이는 오랫동안 묘한 관계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가장 좁은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약 38km. 날 좋은 날에는 서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니 두 나라는 싫어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바이는 살기 위해 이란과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두바이에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편이지만 물밑으로는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 결정적 계기. 그런데 2020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2020년 9월 미국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중재 아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냐고요? 그전까지 모든 아랍 국가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그 원칙을 깼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먼저 수교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랍 세계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공연한 척대 관계입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상대방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고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코앞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38km 거리.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사실상 이란 코앞까지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이란이 격분했습니다. 그동안 물밑으로 교역도 하고 투자도 받고 해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왕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김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델을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세워 이스라엘 국기와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함께 들고 광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바라다 보이는 사막에서 말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원수의 국기가 펄럭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앙금이 5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앙금이 터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푸자이라 항구. 이란의 전략에는 또 하나의 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에 큰 타격이 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동차로 생활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정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란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푸자이라 항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부다비에서 400km 송유관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 푸자이라 항구도 공격했습니다. 우회로마저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경제적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에너지 가격과 우리 생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에도 직접 영향이 옵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물가 전체가 오릅니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제한된 분들에게 물가 상승은 실질 생활 수준을 직접 위협합니다. 지금 상황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자산 투자의 지정학적 위험. 최근 몇 년 사이 두바이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십니까? 두바이는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세금도 없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두바이의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와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지가 흔들리면 투자 가치도 흔들립니다. 당장 어떻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쪽에만 올인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산의 원리. 두바이는 석유가 없어서 이미지에 올인했다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이후 자산이 부동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혹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할 때 여러분은 바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사례 한 군데만 믿었다가 6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여유 자금을 모두 지방 아파트 한 채에 넣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임대 시장이 바뀌면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몇 달째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는 나가는데 수입이 없는 상황.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더라고요. 두바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멈추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에서 한 가지에 집중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예금, 주식, 아니면 사업 하나. 그 한 가지가 흔들렸을 때 나머지로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중동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릅니다. 전기료와 가스 요금에도 영향이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정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나라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두바이는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번영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알고 접근했다면 지금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왜 유독 두바이를 집중 공격하는가? 첫째, 이란과 서방의 갈등에는 2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석유 착취, 1953년 미국 CIA의 쿠데타, 1979년 혁명,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서방의 지원. 이 역사 전체가 이란의 반서방 감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둘째, 두바이는 신뢰와 이미지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석유가 없는 두바이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안전한 금융과 물류의 허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그 이미지를 흔들면 두바이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으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코앞에 적의 기지가 들어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5년간 쌓인 앙금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의 목줄입니다. 이 해협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 영향은 결국 우리 생활비에까지 옵니다. 다섯째, 두바이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한 가지 기반에 올인한 구조는 그 기반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자산도 한 방향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한 군데가 흔들려도 다른 곳이 받쳐줄 수 있는 구조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또 만나겠습니다.